자, 3교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시작부터가 쉬웠어요. 시작부터가. 그래서 이제 그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구분하는 거. 이게 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런 법에 의해서 구분하고 각각 설명을 하는데 각각이요. 그래서 이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정의해놓고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이렇게 쫙 구분되어 있습니다. 주로 신에너지는 수소에 관련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재생. 그래서 신에너지란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얻는 전기열을 이용하는 에너지에 해당된다. 그래서 신에너지는 다음을 얘기한다. 돼 있어요. 첫 번째 수소에너지, 두 번째 연료전지, 세 번째는 석탄가스화, 그러니까 IGCC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란 뭐 햇빛, 뭐 물, 지열, 강수 등등을 이용한 그 에너지로서 이제 다음 항목에 해당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 지열, 여기 생물자원, 이 바이오거든요. 폐기물, 뭐 기타,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 요소에 대한 사용하는 거. 근데 여기 보시면 태양에너지 속에 태양광이 있고 태양열이 있어요. 그래서 신에너지의 종류는 수소전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전지. 그래서 이제 IGCC 이렇게 이제 세 개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는 많죠. 뭐 태양광, 태양열, 그리고 뭐 지열, 풍력, 소수력, 해양에너지, 폐기물, 바이오, 수열 에너지, 그리고 전기 저장 장치 ESS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내용 보시면요, 다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지열만 설명드리면, 그럼 지열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지표면 밑에 있는 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데, 과연 지열 에너지를 갖고 차가운 물을 이용하는 거냐, 더운 물을 이용하는 거냐, 여기서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이 또 심오한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열이 신부와 첨부로 나눠요. 신부, 첨부. 이 딱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천부, 얘는 신부. 천부는 일반적으로 이하. 얘는 이제 300보다 당연히 초과. 그런데 천부는 보통 15도씨. 그러니까 이제 약간 온도가 낮은 물. 그리고 신부는 40에서 150도. 그래서 지열이 땅 깊이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수온에 대한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사해 보니까 지열이 그렇게 천부와 신부로 나눠지는구나. 그래서 무조건 뚫고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깊이까지 간 이후에서는 온도의 차가 좀 나는구나. 그래서 1교시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감리 문제가 또 나왔어요. 책임감리와 이제 건설사업관리 CM 업무와 제도를 비교 설명하세요. 우선 이제 책임감리는 이제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5호에 보시면 어떤 이제 건설공사를 함으로 있어서 감리 전문회사가 그 공사에 대한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대로 시공을 하고 있는지 하는 일을 갖다가 책임 감리를 하고 있는데, 품질, 시공, 공전, 안전, 환경 관련되어 있는 기술적인 지도와 그리고 발주청에서 지시해주는 발주청 업무 지시에 따른 그 감독 권한을 대행하는 게 이제 책임입니다. 전기는 다 책임 감리예요. 전기는. 자, 그래서 이 종류는 전면 책임 감리와 부분 책임 감리가 있습니다. 전면 책임 감리는 뭐냐면 그 감리 내용에 따라서 계약 단위별 공사 전부가 관련된 거고요. 이게 전면이고, 부분은 그 일부 해당되는 것만 부분 책임 감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건설사업관리 CM은 말 그대로 기획부터 해서 설계, 발주, 시공,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진행하는 발주자 대리인 아니면 조종자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건설사업관리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이전 단계부터 참여를 시작해서 다 끝난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데까지, 그래서 뭐 계약관리, 공정관리, 원가 품질관리 등등을 정해서 건설 관련 품질을 확보하는 게 이제 CM이죠. CM. 이 CM을 도입하기 배경은 아무래도 전문화라는 목적 하에 지금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가 돼 있고, 그리고 또 복잡하고, 그리고 그 전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업 초기 때부터 참여해서 그 건설 사업 참여자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하고 조정으로 이제 발주자의 목표. 그리고 뭐냐면 책임 감리는 공사가 잘 되게끔 하는 거고, 건설 사업 관리 CM은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역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특징을 비교하게 되면, 목적은 CM 같은 경우는 발주자 이익이 우선이지만 책임 감리는 공공의 이익이에요. 참여 시기는 CM 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부터 가는 거고, 책임 감리는 시공 단계. 그리고 뭐 자격에 관련돼서는 뭐 CM 같은 경우는 CM사나 감리 전문회사, 설계사 등이고요. 그리고 책임 감리는 주로 감리 전문회사나 설계사무소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 쪽에 계셨던 분들은 책임 감리하고 CM 작성하시는데, 물론 이제 조금 방향이 틀릴 수는 있겠지만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신 거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이게 좀 버리는 카드가 되지 않았을까. V만 하나 봤을 때는 그래 V 뭐 그냥 원가 절감하고 하는 거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 가치공학 V의 적용 형태, V의 5가지 기본 원칙, 그리고 V를 적용하기 위한 건설 사업의 유형. 그러니까 이제 V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거는 좀 이렇게 조금 이제 손대기 어려운 거. V는 원래 그 미국 국방성에서 나온 VA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가치공학이죠. 가치공학. 그래서 이제 이 가치는 코스트하고 펑션이에요. 기능과 그 금액을 놓고 이 가치를 향상시키는 건데, 제가 88년도인가? 우리나라의 대기업에 V가 처음 도입되는 시기가 80년 중반대였거든요. 네, 제가 88년도에 이제 V가 이제 도입되면서 각 그 대기업 상대로 해서 이제 교육이 된 거죠. 무슨 협회나 이런 데서. 그래서 제가 되게 운 좋게, 지금은 없어졌지만 제가 88년도인가? 그때 V 엔지니어 1급을 갖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하고 옛날하고는 완전히 바뀌지만. 근데 V의 전제적인 원칙이 하나 있어요. V는. 뭐냐면 품질을 동등 혹은 그 이상을 유지하는 게 전제 조건이에요. 품질을 무시하는 V는 V가 아니에요.
그래서 품질을 유지하는 전제 조건에서 기능을 올리거나 아니면 코스트를 낮추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잘 보세요.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사실. 기능은 유지하고 코스트를 낮춰서 성과를 올리는 방법이 있고, 코스트를 일정하게 하고 기능을 올리는 방법, 코스트를 내리고 기능도 올리는 방법. 이건 정말 혁신적인 거죠. 이거는 뭐 좋다. 또 하나 뭐냐면 코스트는 좀 올라간다지만 기능이 그 이상 올라간다.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기능은 조금 떨어지지만 코스트가 대폭적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 기능이 여기서 떨어진다는 기능은 뭐냐면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기능을 얘기할 거야. 그래서 부위에 대한 절대적인 원칙은 품질 유지가 원칙이에요. 품질이. 그래서 자, 우리가 얘기하는 부위의 5가지 기본 원칙은 첫 번째는 사용자 우선 원칙, 사용자 우선 원칙. 사용자가 만족을 바라는 것. 기업의 이익 확대. 두 번째, 기능 중심 원칙. 사용자 요구, 사용자가 필요한 거니까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훌륭한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에 의한 달성의 원칙. 풍부한 창조력에 의해서 아이디어를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조직적인 노력의 원칙. 이거는 여러 분야에 대한 기술을 집약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제 개선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향상. 이건 뭐냐면 부위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는 거죠. 종합적 원칙. 그래서 부위의 5가지 기본 원칙은 고객 우선의 원칙, 기능 중심, 창조에 의한 달성, 조직적 노력, 가치 향상. 이게 이제 부위의 5가지 기본 원칙입니다. 자, 부위를 적용하기 적합한 건설 사업의 유형. 이게 여기서 좀 이거 준비가 안 된 건 좀 어렵겠죠. 자, 프로젝트 중에 고가 프로젝트. 금액이 큰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5에서 10% 정도 부위를 통해서 절감할 수 있는 거. 복합적인 프로젝트 아니면 신기술이 적용되는 신규 프로젝트 이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지식의 활용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 부위의 유형으로 볼 수 있고요. 반복 공사,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 공사. 주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거. 그래서 이제 선행 프로젝트에 의해서 후속적인 프로젝트에서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예산이 정해져 있어요. 제한된 예산을 갖고 하는 프로젝트. 이거는 이제 부위를 통해서 불필요한 내용,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일정이 없어. 촉박한 설계 일정을 가진 프로젝트.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소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설계 작업하고 적절한 조화를 이룬다 그러면 비용 절감 효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가 대중, 일반적인 사람들, 사용자가 대중인 공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폭넓은 부위 절감을 할 수 있는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프로젝트 봤을 때는 고가, 복합적인 거, 반복적인 거, 제한된 예산 갖고 있는 거, 일정이 촉박한 거, 그리고 특정인이 아닌 일반적인 대중이 사용하는 프로젝트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내용도 내용이지만 여기서 이제 요 5가지 기본 원칙 요거 사실 잘 다루지는 않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때문에 아마 문제 작성은 조금 어렵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답안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 계속 강조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2021년 1월 1일자 되면 KC가 시작이 되게 되면 가장 바뀌는 게 접지예요. 지금은 접지 저항값 갖고 판단하지만 그때는 사고 전압 갖고 접촉 전압, 보폭 전압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플로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설계 플로우는 버리시고
이걸 가야 된다고 했는데 어쨌든 뭐 25점 문항으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IEEE 스탠다드 80을 물어봤어요. 이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의 이 스탠다드 80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두 12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전 버전은 전에 그 접지공사에 대한 플로우는 쭉 시작을 해갖고 마지막에 접지 저항값이 기준에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거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현장 관련된 파라미터를 다 조사한 다음에 접지선 굵기 단면적을 산정을 해. 해서 위험 전압 기준을 정해야겠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예비 설계 시뮬레이션 한번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값을 넣는 거죠. 접지 저항값 넣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루프에 관련돼 있는 사고 전류, 접지 전류 계산을 넣어서 단순한 거죠. 뭐 이거예요. 이거 그냥 접지 저항값 나오고 사고 전류 나왔어요. 그럼 이제 사고 전압 나올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서 이제 기준에 맞냐 안 맞냐, 기준에 적합하다 그러면 그냥 고하지만 안 맞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을 다 각각의 계산을 해서 그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IEEE가 모두 12단계 설계 플로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11단계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요 설계 수정에 대해서는 그냥 이거는 이제 피드백이니까 빼고 하게 되면 11개거든요. 근데 11개나 12개나 뭐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에 대한 상세적인 내용을 보시면 현장 데이터 분석, 뭐 대지장, 대지 파라미터, 접지구에 대한 형상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접지도체 굵기 선정. 이거는 고장 전류 크기나 시각 온도를 고려해야 되고, 안전한계 기준값은 어쨌든 이거는 그 위험 전압에 대한 거를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비 설계, 이 관련된 걸 다 시뮬레이션 돌려서 예상 접지 저항 값을 계산을 해줘. 그리고 그 에리어의 최대 예상 지락 전류를 계산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이제 위험 전압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최대 예상되는 전압 상승이 최대 허용할 수 있는 접촉 전압과 비교해서 허용할 수 있는 접촉 전압보다 낮더라. 그러면 그냥 고하지만 이게 높다. 그러면 각각의 일단 접촉 전압과 보폭 전압을 다 계산해서 예상되는 값과 허용되는 값을 비교해서 오케이 되면은 이제 설계 완료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건축 정기 설비 94회에 나왔었어요. 이 문제가. 네. 근데 현재까지에 대한 접지 저항 설계 플로우는 이제 버리셔야 돼요. 이제는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 문제는 뭐 계속 강조를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작성하시는 데는 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자, 다섯 번째 문제가 이제 이거는 뭐 그냥 다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대지 저항률, 그러니까 접지 저항에 영향을 주는 대지 저항률에 대한 설명. 대지 저항률 영향 주는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함수율. 물을 얼마나 포함하느냐 이걸 합니다. 그래서 대지 저항률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우리가 뭐 오음의 법칙 보면 이렇게 계산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단면적, 면적 정해져 있고 길이 정해져 있고 그럼 결국 뭐야? 요 고유 저항. 이 고유 저항 이 값을 대지 저항으로 바꾼 건데 대지 저항률에 대한 영향을 주는 건 말 그대로 함수. 물을 얼마나 포함하느냐 이 비율에 따라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대지 저항률 영향 요인 보시면 흙 종류, 흙에 따라서 뭐 진흙, 점토, 우리 뭐 안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물 잘 빠지는 거죠. 그 마사토 같은 거 이런 것들. 근데 이 중에서 대지 저항률이 낮은 건 뭐겠어요?
진액 쪽이겠죠. 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수분량. 수분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도전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항력이 떨어지는 거고. 온도. 우리가 도체에 대한 그 온도 계수는 플러스 온도 계수 갖고 있어요. 저항값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올라가는. 근데 대지 저항률이나 아산화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온도 계수를 갖고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값이 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온도 상승 시 활성화되어갖고 대지 저항률이 감소한다는 거죠. 자, 시간과 장소. 같은 토양일지라도 시간은 주로 좀 하절기 여름 때, 장소도 수분이 많으지요. 이런 쪽이 저항률이 낮다는 거죠. 계절은 우리가 설계할 때 보면은 그 온도 저감 계수라고 해서 하절기가 낮잖아요. 그래서 접지 설계는 무조건 하고 겨울 대상으로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만족을 해야 여름엔 자동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 저항 분포 보시면 저저항률, 물론 이제 105m 이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분이 많은 하구나 바다 쪽, 그리고 중저항률 지대는 지하수가 많은 지역, 그리고 고저항률은 구릉지대, 산악지대. 그리고 종류에 따라, 물질에 따라서는 자, 상한 같은 경우에는 뭐 30에서 3만 3천까지 돼 있는 거고요. 가장 낮은 해수 같은 경우는 0.에서 1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다 작성을 하실 거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이걸 못 쓰셨으면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이거 화재 나고 이래서 우리 예상을 이렇게 볼 수 있다 해서 이제 벌써 이제 그 사고 난 이후로 그냥 계속 나왔던 거잖아요. 근데 요 유사한 문자가 정관적 유사 116회하고 117회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번에 그런 화재 사고 나면서 예상을 한 거죠. 아, 이게 원인이 전기라 봤을 때, 아, 전기 화재 원인으로 보고 할 수가 있다. 뭐 전기 화재 원인은 뭐겠어요? 일단 이 관계, 발열과 방열 관계하고요. 그리고 화재는 가연물 곱하기 점화원인데, 전기화재는 점화원의 종류가 전기일 때 전기화재예요. 그러면 전기 점화원은 왜 생기냐? 요거죠. 방열과 발열의 관계. 가장 큰 게. 물론 이제 요거 이외에 뭐 정전기나 뭐 낙뢰 이런 것도 있겠지만 대표적인 이런 거죠. 자, 과전류. 정해진 전류 이상의 전류가 있을 때 전류가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겠죠. 왜냐? 전류 밀도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온도가 올라가요. 얘 이 상태 되는 거지. 이렇게. 그 열이 나면 과열 되겠죠. 그러면 절연이 파괴되겠죠. 그럼 그 다음 보겠어요. 도전부가 노출되면 결국엔 얘가 가장 큰 건 감전, 아니면 화재, 아니면 폭발. 이게 하는 거지. 그래서 뭐 과전류한 거, 단락이 한 거, 누전, 뭐 지락, 뭐 접속부 과열, 열적 경련 변화, 뭐 스파크, 그 절연 열화, 뭐 정전기, 낙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전기 화재의 전기 점화원으로 될 수 있는 원인 인자입니다. 그 대책은 뭐겠어요? 대책은 뭐 간단하죠. 대책은 사실 이거 안 보더라도 여기서 간단한 거예요. 그냥. 절연 파괴돼서 이게 되니까 이전에 이거를 끊을 수 있는 건 열을 감지해서 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누전 차단기 설치해라. 아니면 뭐 적정 용량의 MC11을 설치해라. 그리고 전선의 굵기. 그 전류 밀도를 낮춰줘야 되니까 전선의 굵기를 굵게 줘라. 피부, 절연 노출, 그러니까 도체부 노출이 안 되게 해라. 그리고 문어발식 배선 금지하라.
그리고 절연저항 측정 등 적절하게 유지 관리를 해주라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전기 화재의 예방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교시는 그래서 물론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르긴 다른데 첫 번째 문제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는 뭐 이거는 다 아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책임감리하고 CM에 관련돼서 조금 요거는 이제 감리 쪽 아니신 분들은 조금 그렇고요. 그 세 번째 문제 가장 어렵어요. V 관련된 거. V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뭐 5대 원칙이랑 그리고 이제 뭐 프로젝트별에 대한 유형 이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네 번째 LCC요? V에 그 그림이 생각이 안 나는데. LCC까지. 근데 자 보세요. LCC가 그림이 생각이 안 나.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투잡이고 얘가 유지관리비거든요. 얘가 마치는 이 지점이 LCC 도입 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V하고 LCC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유지관리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때 이거를 도입해서 들어가는 비용, 라이프 사이클에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V하고 유지관리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잘 조화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뭐 이런 거 나와 있는 거 모르겠지만 투자비를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요 시기 이게 결국 시간이잖아요. 시기라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이쪽에 오면 올수록 시작부터 투자하고 시작할 때부터 계속 이걸 적용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V를 도입해서 얘가 이 커브 갈 수 있게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린다면 얘를 갖다가 좀 잡아뜨려 갖고 이렇게. 뭐 아니면 제가 해봤어요. 네. 그래서 3교시는 뭐 네 번째 문제, 뭐 이건 접지 설계 플로, 그리고 다섯 번째 대지 저항률 관련된 거, 여섯 번째 전기화재. 그래서 뭐 3교시는 네 개 문제 선택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4교시 문제인데 4교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어서요.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